지금 문제를 벌써 풀고 계시나요? 수업하면서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자, 오늘 할 차례가 현금 수지 측정부터죠. 맞나요? 현금 수지 측정. 지난주에 화폐 시간 가치까지 했죠. 자, 지난주에 했는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는 거를 그 투자론 위주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정책론도 약간 들어가 있었죠. 정책론에 조세 귀착도 있었고요. 또 공공 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그 앞에 임대료 보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투자론 위주로 지난주에 있는 걸 복습을 하고, 현금 수지 측정,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도 하고요. 자, 오늘 금융론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지렛대 효과 있죠.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죠. 타인 자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론 문제로도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나왔어요. 최근 10년간 이론 문제, 계산 문제 합쳐서 5문제 여기서. 근데 다른 데서 이렇게 지문으로 나온 것까지 치면은 5문제 이상이에요. 아무튼 이론으로도 계산으로도 뭐 분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아주 간단하잖아요. 남의 돈을 사용하면 이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더 높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지게 되는 정의 지뢰 효과가 나타나고, 반대는 부의 지뢰 효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다음에 예외적으로 영의 지뢰, 중립적 지뢰가 나타난다 그랬죠. 자, 이거 계산 문제 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계산 문제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나누라 그러죠. 이렇게. 총 투자액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남의 돈, 타인 자본, 왼쪽에 쓰세요.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이렇게 쓰면은, 여기 이제 수익도, 전체 수익이 있죠. 전체 수익을, 이제 총 자본이 이게 전체 수익을 버는 거죠. 이제 남의 돈 번 데 대한 것은 이자 줘야죠. 그럼 이제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구해야 되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내 돈으로 얼마만큼 버느냐. 맞나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총자본 수익률은 이거죠. 총자본 수익률은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계산하면 총자본 수익률. 요거는 이제 지분 수익률.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잖아, 이자율. 그러면 요 지분 수익률과 총자본 수익률의 차이는 뭐가 되는 거고요? 이 차이는 지렛대 효과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됐나요?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표정들이. 요거 일단 이론적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계산은 나중에 또 한다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제 지렛대 효과는 이렇고, 위험 수익했죠. 위험과 수익.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이제 투자로부터 발생한 산출이 수익이고요. 개념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종류가 어떤 게 있었어요? 측정을 뭘로 했죠?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하고, 수익은 가중 평균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이거 계산 문제 하는 거요, 패스하는 거요? 이거 패스하면 안 되죠, 이거. 이거 패스, 이거. 이거 패스라 그랬어요. 이거는 푸는 거, 이거는. 깜짝 놀랐네. 이거는 푸는 거고, 요거 패스하는 거죠. 표준 편차나 분산물은 패스하는 건데, 다만 이제 표준 편차를 반반일 때는 한다 그랬죠. 표준 편차 반반일 때는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가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다음에 가중평균에서 구하더라도 이제 개별 자산 가중평균 계산하는 것 말고도 사실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도 있어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그거는 여러 개 자산이잖아요. A 자산, B 자산, C 자산, 여러 개 자산의 기대 수익률 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이 가중평균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계산 문제를 봐보십시오. 다음에 여기 이제 위험의 종류, 위험의 종류 또는 유형, 사금법인유 했죠. 사금법인유. 자, 여기서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을 특히 더 주의하시고요. 금융적 위험은 금융이 뭐예요? 금융. 자금 융통이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도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부의 지뢰 생각하면 돼요. 부의 지뢰가 여기 금융적 위험과 관련이 돼요.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가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인플레의 긍정적인 면은 부동산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자본이득이 발생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괜찮아요. 그건 이제 위험이 아니죠. 그럴 때 이제 인플레 해지라고 얘기를 하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럼 여기 위험에서 얘기하는 인플레 위험은 소득이득이라는 관점에서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상 위험.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다 보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그 위험 중에서 제일 큰 위험이 바로 시장 위험이라고 그랬죠. 장사 안 되는 거. 그 외에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이런 게 있다고 그랬고요. 뭐 나머지는 좀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수익률의 종류,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하는 게 있었죠. 요거는 이제 객관적 수익률, 요건 주관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요거는 이제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도 판단하고요.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의 관계가 있죠. 기대가 더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고 요구가 더 크면 기각한다. 자, 근데 이게 부등식일 때는 불균형 상태이고 그럴 때는 균형 상태로 간다 그랬죠. 균형 상태로 갈 때 누가 변해서 가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가죠. 기대가 더 클 때는 점차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서 같아지게 되고요. 기대 수익률이 더 작을 때는 점차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서 같아지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물론 이제 실현 수익률도 있는데 실현 수익률은 의사결정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이다. 그리고 위험 수익 관계 했죠. 위험 수익 관계 하면은 위험이 커질수록 대체로 수익률도 커지죠. 이런 관계를 위험 수익 비례 관계다. 그 위험 수익 비례 관계는 요구 수익률에도 나타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율.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어떻게 해요? 커지게 되죠. 위험이 커질수록 뭐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하는 만큼 요구 수익률을 올리게 되겠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랬죠. 더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또 보수적인 사람도 있는데 또 보수적인 사람이 위험한 거를 하는 경우 요구하는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은 아무 관계가 없다. 요 둘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얘네들은 다 관계가 있죠. 이렇게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지고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고. 됐나요? 그다음에 인플레를 반영하는 것은 피셔라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피셔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요게 위험으로 할증된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률 위험으로 조정된 율이다 이렇게 해서 위험 조정률 이렇게도 표현해요. 위험 조정 위험으로 조정됐다. 위험 할증률이 반영된 상태를 뭐라고도 한다고요? 위험 조정률 위험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위험 수익 관계도 됐고 이제 위험의 관리 기법이 있었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부담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랬죠. 근데 이제 아예 처음부터 부담하지 않는 방법도 있죠. 위험한 거를 아예 제외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한테 발생하는 위험을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방법도 있죠.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에 연동시켜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이러면은 전가가 되죠. 이거는 이제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죠. 근데 보수적 예측과 또 뭐가 있었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위험으로 조정된, 그러니까 위험으로 조정된 저거를 뭐로 사용한다? 위험으로 조정된 녀석을 할인율로 사용한다.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 그러니까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위험 조정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니까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하는 방법? 상향 조정하는 방법. 요거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그래서 요거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민감도 분석이 있었죠.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다른 변수는 고정시켜 놓고 어느 한 변수가 그 결과치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 여기 이제 민감도 분석이었어요. 민감도가 클수록 그 투자는 위험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둘씩 짝 지어서 이렇게 위험 관리 방법까지 했어요. 됐나요? 물론 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투자 가치, 시장 가치 이런 개념도 있었어요.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 그래서 투자 가치가 더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고 시장 가치가 더 크면 기각하고 뭐 이런 거는 있었는데 좀 중요도는 낮아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주된 흐름이에요. 이런 주된 흐름이 확실하게 된 후에 뭐 다른 거 격까지나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포트폴리오 같죠? 포트폴리오에서는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뭐고요? 위험을 줄이는 거죠. 위험을 줄이는데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대상이 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이거는 투자 안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아니면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투자 안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위험이죠.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 뭐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뭐 인플레 같은 거 이런 현상들은 공통으로 미치는 것. 그래서 이걸 가능한 한 많이 줄여야 되는데 이걸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 자산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둘만 놓고 봤을 때는 두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로 움직여. 그리고 이걸 수익률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었죠. 바로 상관계수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고요.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1일 때는 효과가 없다. 상관계수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가장 많아서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런 내용까지. 다음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 개념 들어가죠. 최적 포트폴리오에서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 이걸 정리해야 되죠. 효율적 전선은 주어진 위험 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죠. 주어진 위험 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무슨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이런 포트폴리오를 무슨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런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맞나요?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주어진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을 그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죠. 주어진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 또는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하는 선. 이렇게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한다 그랬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모두 다 효율적 전선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이에요.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은 똑같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죠. 무차별 곡선상의 어떤 점들은 만족도가 다 어때요? 만족도가 같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에요. 근데 다른 무차별 곡선이라면 이제 만족도가 다르죠. 위로 갈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이 좀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의 의미는 뭐예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회피형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회피형이 아래로 볼록이. 왜냐면은 똑같은 위험 증가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수익을 점점 더 많이 얹어줘야 똑같은 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의 의미는 위험 회피형이다. 이게 더 완만한 사람이 있고 더 가파른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공격적, 누가 더 보수적? 완만하면 더 공격적, 가파르면 보수적이죠. 자, 그것은 여기에 접하도록 그려보면 되죠. 가파른 사람은 접할 때 이 왼쪽 아래에서 접합니다.
완만한 사람은 오른쪽 위에서 접해요. 그죠? 완만한 사람이 더 위험이 크면서 수익도 더 큰 이런 걸 선택하고, 이게 가파르면은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도 적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송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접점이라서 접점.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요 세 가지 질문 요 순서대로 대답하라고 했어요. 일시불이냐 아니냐. 이 일시불인 것은 이쪽도 저쪽도 모두 하나예요. 이거도 하나, 이거도 하나죠. 이쪽 저쪽 모두. 근데 이것도 하나, 이쪽 이것도 하나, 다 하나죠. 일시불은 이쪽 저쪽 다 하나예요. 근데 매 기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게 이제 일시불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일시불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금액을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면은 뭐를 묻겠다는 얘기예요. 목돈을 묻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불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이냐 아니면은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묻느냐, 이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는 목돈을 묻는 거고 이거는 푼돈을 묻는 거니까, 두 번째 질문은 목돈을 묻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자, 목돈을 묻기는 묻는데 미래 목돈을 물으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하고, 현재 목돈의 크기를 물으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하죠. 이제 목돈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목돈을 묻는 게 아니라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돼서 미래 돈을 쪼개느냐 현재 돈을 쪼개느냐. 미래 돈을 쪼개면 뭐고요? 감책임계수고, 현재 돈을 쪼개면 저당상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요 세 단계로 질문을 해서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일시불이 아닌지는 금방 드러나니까 밑으로 가게 되고요. 그 중에서 목돈을 묻는 상황인지 푼돈을 묻는 상황인지 찾아가면은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웬만큼 되겠죠. 쉬는 시간에 한번 제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개별적으로. 그만큼 제가 애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딴 데는 그렇게 얘기하는 적 없어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화폐 시간 가치까지. 근데 마지막에 그 잔금 비율도 했었어요. 잔금 비율 공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의 잔금 비율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상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잖아요.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는. 근데 그 역수관계가 저당 상수와 연금의 현가 계수가 서로 역수관계고, 그다음에 감채응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와 역수관계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씩 이렇게 나누어 갚다가 중간에 남은 잔금을 한꺼번에 갚으려면 그 중간 시점에서 목돈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한꺼번에 갚아야 되니까 남은 거를. 그러려면 목돈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연금의 내가계수 아니면은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목돈 계산하는 거는 남은 걸 한꺼번에 갚으려면. 근데 앞으로 남은 거를 지금 시점에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해요. 그건 저당상수하고 역수관계라는 것만 생각해도 쉽게 연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분의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에서 잔금 비율 공식이 나온 거죠. 됐나요? 지난주 이거 했죠? 별로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옥상으로 집합 한번 할까요? 군기 잡고 시작할까? 뒤풀이가 아니고 앞풀이. 이거는 뒤풀이 나 끝나고 뒤풀이고 지금 시작하기 전에 앞풀이를 하지. 자,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이에요. 자, 현금 수지 측정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계산하는 거죠. 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계산하는데, 자,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항상 몇 가지 이득이 있다고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항상 몇 가지 이득?
두 가지 이득. 부동산 투자에서 늘 두 가지 이득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자본이득, 하나는 소득이득.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영업수지계산, 매년 계산하는 거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으로 계산하는 걸 말하고, 나중에 처분했을 때 나오는 거 자본이득. 그래서 현금 수지 측정이 둘로 돼 있죠. 하나는 영업수지 계산, 하나는 지분 복귀액 계산. 이렇게요. 영업수지 계산, 하나는 지분 복귀액.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이제 돌아오는 거고, 영업수지 계산은 소득이득과 관련되는 거라 그랬죠. 지분 복귀액은 자본이득과 관련되는 거고. 이런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인플레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말이 자꾸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연상을 시키는 이제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자본이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실물자산이 대체로, 반드시는 아니죠. 사람이 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이렇게 운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필 내가 투자한 부동산은 다른 사람은 다 올라가는데 내가 투자한 것만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지 물론. 근데 이제 대체로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자본이득이 발생한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주된 관심은 사실 요놈이에요. 요놈은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그 실무할 때 브리핑을 하시더라도요, 이게 수익성 부동산은 임대료 수입이 얼마 되는데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얼마 됩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브리핑을 할 때 얘는 얘기 안 한다고요. 나중에 팔 때 얼마 정도 팔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석의 주된 관심은 이 소득이득이에요. 아무튼 여기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하죠. 요거를 영업수지 계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 10년간 여기서 8문제 나왔어요. 10년간 8문제 나왔으니까 이거 거의 해마다 나오는 셈이에요. 10년간 8문제니까. 그 중에 이론 문제 반, 계산 문제 반, 이렇게. 이론 문제는 이제 가유순전 후 해서 뭐에서 뭐를 더하면 뭐가 되고, 뭐에서 뭐를 빼면 뭐가 되고, 이런 거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가능총소득은 이건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오는 돈이죠. 자, 다음에 그게 이제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주변에 잡을 수 있는 돈인데 뭐를 빼는 거죠? 공실 같은 거 빼야죠.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대손 충당금 빼고요. 다음에 기타 소득은 다 하죠. 이건 이제 영업외 수입이라고도 해요. 여기는 이제 주차장 수입이나 아니면 자판기 수입 같은 거. 다음에 자, 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부터 이제 보통 출발해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 세 단계로 뺀다 그랬죠. 항상 제일 먼저 빼야 되는 게 그 경비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운영 경비를 빼지 않고서는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그 경비가 이제 충당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상. 그리고 나중에 세금은 마지막으로 내는 거죠. 남는 게 있어야 세금 내니까. 그래서 영업소득세.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영업소득세고. 자, 이거는 남의 돈을 사용할 때 부채 서비스액이죠. 자,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요걸 꼭 기억해야 돼요.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고, 맞아, 여기 있었지. 깜빡했다. 좋은 글을 놔두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게. 이거, 탐나요, 이거. 가지고 가고 싶어. 물어봐야겠어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잊으면 안 돼요. 원금이자. 다음에 요거 이제 표현이 부채 서비스액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저당 지불액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저당 지불액.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 이제 익숙지가 않으니까 늘 이렇게 부채 서비스액으로 들어오다가 간혹 이런 표현도 쓴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더 표현한 적이 있는가 하면은, 연간 융자 월부금. 자, 여러분, 월부금 하면 월부금 빼고요. 월부금 하면 뭐예요?
자동차 할부로 했었을 때 뭐 월부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뭐 자동차 할부로 사면 월부금 내잖아요. 그 월부금이 그 원금만 있어요, 이자만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네, 월부금 하면 다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우리 왜 카드도요, 카드 할부로 사잖아요. 무이자 할부 아닌 상황에서는 그게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융자에 따른 월급이죠. 융자에 따른. 예. 근데 연간이 붙어 있죠. 예, 이 소리는 한 달치 한 달치를 다 해서 1년치를 합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이런 계산은 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1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간 융자 월부금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표현을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것만 하면 여기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다음에 이제 영업 경비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 여기서는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걸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도 묻는단 말이에요. 다음 항목 중 유효총 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것 아닌 것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요거를 계산하겠죠. 또는 순영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럼 이 위에 게 필요하겠죠. 됐나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투자분석 기법에서도 이게 꼭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항목, 포함되는 항목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재산세죠. 재산세. 영업소득세는 자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근데 요거 재산세는 포함되고요.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아래 위에 있는 거는 다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감자소유라 그랬죠.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소유자 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소유자 급여는 이 건물 주인이 자기 월급이라고 챙겨가는 거. 이거는 비용이라고 하면 안 되죠. 또 개인적인 비용도, 개인적인 업무비도 자기 경비라고 해버리면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활하죠.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면은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거기 이제 업체 이제 세금 이제 이렇게 나중에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집에 장보기 하는 것도 다 비용 청구하죠, 거기다가. 맞잖아요. 집에 장보기 하는 거를 사무실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막 계산하고 하잖아요. 그런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시험 칠 때까지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건 다 이제 그렇게 경비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소유자급여, 개인적 업무비, 자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면은 안 되는 항목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세인데, 이 영업소득세가 과세 대상 소득 곱하기 세율 이렇게 나오죠. 과세 대상 소득 곱하기 세율을 해서 세금이 나와요, 영업소득세가. 근데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이 순영업소득이면 좋겠지만 순영업소득만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여기 이제 아직 뭐가 안 빠진 상태예요. 이자도 안 빠지고요. 이자는 비용으로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 계산할 때 아직 감가상각비 안 뺐잖아요. 그래서 요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빼야 돼요? 감가상각비와 요 이자 비용만큼은 비용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과세 대상 순대이가 맞죠? 요걸 함께 이제 알고 계셔야 되죠. 순영업소득에서 대체충당금, 요게 사실 좀 난이도가 높아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대체충당금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플러스 한다 이렇게만 하십시오. 다음에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과세 대상이 나오죠. 이 과세 대상 계산하는 거를 함께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요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는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순영업소득을 계산하여라. 이건 이제 위에서 이렇게만 내려오면 되잖아요. 내려올 때 뭐만 주의하면 돼요?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걸 함께 나열해 주거든요. 이렇게 함께 나열해 주면은 다 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항목들은 제외하고 빼야 되죠. 그리고 요것도 원금이자 이런 것도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다음에 세후연금 수지 이렇게 물으면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문제에서 세후연금 수지를 물으면 조금 길잖아요. 근데 특히 뭐 때문에 골치 아픈 거면 얘 때문에요. 문제에서 세후연금 수지를 물었는데 영업소득세를 금액으로 주면 그냥 빼면 되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쉬워요. 다 이게 금액으로 주면 빼면 되는데, 문제에서 영업소득세를 준 게 아니고 세율을 준다면 세율. 세율을 주면은 내가 직접 영업소득세를 요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문제 2번에 2번. 그래서 오늘 문제 2번을 보시면,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 수지다. 세후연금 수지는 묻고 있잖아요. 오늘 문제 2번. 자, 세후를 묻고 있죠. 자, 이럴 때는 빨리 그 보기 안에 세율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세율이 있죠. 세율이 있으면 직접 뭐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유, 순전후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유, 순전후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를 계산할 때 세율을 줬다 하면은 옆에다가 순대이감을 써놓고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써놓고 해야 매끄럽게 흘러가요. 이렇지 않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지? 갑자기 당황을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미리 문제를 파악을 하고 푼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이게 계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이 풀이법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빨리 패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요령이. 계산 문제가 무작정 이렇게 풀이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순환에 계속 오면서 이제 계산 문제 나올 때마다 요거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요령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지난 주인가요? 임대료 규제 계산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규제 가격을 대입해서 푼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 까먹은 거 아니겠죠?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걸. 임대료 규제 계산은 규제 가격을 대입해서 푼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사실은 그것이 아직 안 끝났어요. 대입을 한 후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면 뭐고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다고요? 이러면 초과 수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으면 이때는 아무 효과 없다. 여기까지가 돼 있어야 돼요. 아직 풀기도 전이지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미리 파악이 돼 있어야죠. 그러면은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제 주저함이 없이, 그러니까 주저하는 게 생기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주저하는 순간.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풀어야 시간 내에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평소에 그 풀이 과정이죠. 계산 문제의 풀이 과정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후 이렇게 물으면은 가유순전후하고 옆에 순대이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이렇게 익숙달이 되면은. 자, 이게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가능청소득이 얼마예요? 가능청소득이 5천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유효청소득은? 뭐를 반영해야 돼요? 공시를 반영해야 되죠. 공시 반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곱하기 0.95 한다고요. 5% 빼는 게 아니고 95%를 곱하는 거라고요. 됐나요? 자, 이거 곱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곱하시나요? 뭐 어떻게 곱해요?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기 두드릴 때 0을 찍어요, 안 찍어요? 0 안 찍어도 돼요. 0.95 해야 돼요. 0.95. 0을 안 해도 돼요. 연습해 보세요. 5,000 곱하기 0.95 이렇게. 0을 안 해도 돼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걸 알았으면 뭔가 좀 새로이 좀 놀라고 해야 될 텐데 아무 감흥이 없어. 반응이 없어. 점 구해도 돼요. 자, 이러면 얼마요? 4,750. 자, 이제 뭐를 유에서 순 갈 때는 경비 어디 있어요? 250이죠. 250 빼면은 4,500. 그다음에 자, 이게 경비 빼고 빚 갚고 빚이 1,000만 원 해야죠. 원금 이자를 다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이 200이고 이자가 800이니까 1,000만 원 빼면은 3,500이죠. 됐나요? 자, 이제 여기 계산해야 되는 이제 뭐를 빼야 돼? 이제 세금을 빼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막혔잖아요. 막혔을 때 이제 옆으로 오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옆으로 오란 말이에요. 그럼 자, 순 여기 있었잖아요. 계산해 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이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없죠. 좀 전에 이자 비용 얼마예요? 이자 비용 800이고 감가는 500인가요? 그럼 1300이죠. 그럼 4,500에서 1300 빼면 3200이죠. 맞나요? 세율이 얼마예요? 그럼 0.2. 그러면 640이죠. 2배니까. 맞죠? 그럼 640 빼면 되는 거죠. 자, 3,500에서 500을 먼저 빼면은 140 남죠. 그럼 3,000에서 140 빼면은 2,860 이렇게. 됐나요? 할만하죠? 숙달 되면 이거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따라서 이제 요걸 계산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이제 온 김에 1번도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에서 영업수지분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유효총소득은 가능해서 공실 및 불량물질 손실 더하기 기타. 맞나요? 다음에 2번 순영업소득은 유효에서 경비 뺀다. 맞고요. 그죠?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순, 대, 이감, 대체 충당도 하고 이자 비용 강간세 빼고. 맞죠? 그 다음에 세율 곱하고요. 그 다음에 세후는 세전에서 세금 빼고. 맞죠? 그 다음에 세전은 순운영소득에서 이자만 빼는 게 아니고 원금 상환도 함께 빼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인데 지분복귀 계산은 그냥 지난 순환에 했는 걸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뭐 중요도가 좀 낮은 편이니까. 매순 전후는 알고 계시죠? 이거 공식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으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애매하네요. 좀 쉬고 가겠습니다.